최근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9A3 자주포에 대한 보도자료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9A3 자주포는 기존 K9 시리즈가 지닌 명성에 더해 무인화 장거리화 고속 연사 능력까지 겸비하여 미래 전장을 선도할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한 K9 자주포 계열이지만 K9A3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58 구경장 주포를 실제로 구현했다는 점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구경장이 길어질수록 반동과 발사 에너지가 급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차세대 자주포 K9A3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K9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 수출 품목으로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대량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미래 지향적인 무기체계로 진화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보인 것이 바로 K9A3입니다. 무인화와 58 구경장 주포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성능입니다. 그럼 K9A3가 왜 새로운 플랫폼으로 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K9A1, A2-52 구경장 주포를 기반으로 이미 세계 최상급의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K9A3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58 구경장 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M1299 아이언 썬더에서 이를 시도했지만 반동 제어와 연사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구경장만 늘리면 사거리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차체와 포탑이 받는 물리적 부담이 극단적으로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K9A3가 가진 의미이자 해외 군사 매체들이 깜짝 놀란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개발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 테스트 초기에 포탑이 발사 충격으로 미세하게 들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장전기구가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손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신형주퇴 복좌기와 향상된 냉각 장치를 독자적으로 설계에 적용했고 포탑의 회전부나 내부 구조를 보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적 과제가 해결되면서 K9A3는 놀라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거리가 80에서 100km로 대폭 늘어났고 여기에 자동화 장전 장치와 주포 냉각 시스템을 보강해 연사 속도까지 분당 12발, 분당 10발을 목표치대로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주포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K9A3가 보여주는 또 다른 혁신은 유무인 겸용 운용입니다. 유인 모드에서 한 명이 전부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장전 과정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기존의 포병 운용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인 모드로 전환할 경우 지휘 차량 한 대가 세무늬 자주포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병력이 부족하거나 위험 지역에 인력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인 모드로 전환해 원격으로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식입니다. 차체 방어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K9A3는 복합 장갑과 경사 장갑을 도입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위협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양상은 저공 비행하는 드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원격 제어 기관총이나 근접 방어 무기체계 탑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미래 지상전에서는 자주포를 상대로 드론, 로켓 등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포병 무기의 생존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K9A3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K9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등 여러 도입국에서 K9 운용 경험을 축적했고 현지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거리 연사 속도 무인화라는 세 축을 모두 달성한 자주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PZH-2000이나 러시아의 2S-35 코알리치아 SV 등 강력한 경쟁자들도 장거리화와 무인화를 동시에 이룬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셋째, 유지보수 인프라가 이미 잘 깔려 있어
업그레이드나 협력 생산이 상대적으로 쉬운 무기체계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처럼 K9A3의 등장은 단순히 신형 무기가 하나 나온 게 아니라 포병 부대의 운용 방식 자체를 혁신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해안 방어나 도서 지역 방위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길어진 사거리 덕분에 멀리 떨어진 해상의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무인화로 저기 방역을 시도해도 아군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은 드론, 로봇, AI 기술과 결합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찰 드론이나 인공위성으로부터 실시간 표적 정보를 전달받아 K9A3가 자동으로 사격 데이터를 산출하고 빠르게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여기에 로켓 추진탄, 활공탄, 유도탄 등 차세대 탄약까지 결합된다면 정확도와 파괴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공은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독자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압도적으로 높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굳이 새로운 플랫폼을 무작정 개발하기보다는 검증된 K9 차체와 정비 인프라를 토대로 대담한 변화를 시도해 성공한 셈입니다. 실제로 K9A3의 개발 과정을 두고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은 왜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만합니다. 해외 자주포 시장을 잠시 살펴보면 독일 PZH 2002 한때 세계 최강이란 칭송을 들었고, 러시아의 2S35 코알리치아 SV도 장거리 사격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무인 포탑과 58 구경장 주포를 동시에 완성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PZH-2000은 기존 58 구경장에서 조금 길어진 버전을 시험하고 있지만 무인화 수준은 K9A3에 미치지 못합니다. 2S35는 설계상으로는 놀라운 기능이 많다고 하나 실전 배치와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밖에 프랑스의 세자르,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같은 차륜형 자주포들은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에서 강점이 있지만 구경장이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상황에서 반동을 억제할 만한 체급이나 포탑 구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해군 함정에 가까운 진동 충격 제어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데 차륜형에 이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결국 K9A3는 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병 전력 분야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상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자주포 전차 등 재래식 전력 강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K9A3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폴란드를 필두로 이미 K9 시리즈에 긍정적인 평가가 쌓여있는 국가들이 업그레이드나 신형 도입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를 내다보면 K9A3가 더 진화한 A4, APA로 개량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집니다. 포탑 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복수의 표적을 자동 추적 식별하거나 표적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포병 부대는 최소 인력만 운용하면서도 적 부대를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는 작전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특히 병력 손실을 꺼리는 현대전에서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K9A3가 보여주는 기술적, 전술적 혁신은 세계 자주포 시장을 다시 쓰는 수준입니다. 사거리와 연사 속도, 무인화, 방어력, 그리고 이미 구축된 정비 인프라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독일의 PZH-2000, 러시아의 2S35 코알리치아 SV, 미국의 M109A7, 팔라딘 계열 등과 견주어도 K9A3는 현 시점에서 가장 앞선 종합 솔루션이라는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군의 포병 전력도 K9A3가 본격 도입되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급 작전에서부터 해안방어, 도서지역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 무인 자주포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나 전차, 무인 로봇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K9A3가 국내 다른 지상 전력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 K21 보병 전투차 같은 기동 전력과 함께 작전할 경우 적 기갑부대나 방어선을 초장거리에서 대규모로 제압하고 이후 기동부대가 빠르게 돌파하는 전술 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화 자주포가 위험지역에 먼저 진입해
적 포병 진지를 무력화하거나 교란하는 작전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산악지형과 해안선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K9A3가 거점을 장악한 뒤 안정적으로 후속 부대를 지원하는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계가 얻는 이점은 실로 다양합니다. 먼저 기술적 자립도를 확고히 다집니다. 58 구경장 주포부터 포탑 무인화 시스템, 복합장갑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대폭 늘어갈 것인데요. 이미 K9 플랫폼이 각국에서 호평받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진보된 모델인 K9A3를 제시하면 신규 수요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응집되어 미래 무기 체계로 스며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인 전투 로봇, AI 기반 정찰 시스템, 차세대 장갑차 등도 K9A3에서 얻은 교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국 방위 산업체들이 K9A3를 제작하면서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추후 다른 무기 수출에도 상당한 시너지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수입국 입장에선 검증된 브랜드와 꾸준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9 시리즈의 유산을 물려받은 K9A3는 이 점에서도 타 경쟁 모델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거리 고속연사 무인화라는 새 요소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기선제압이 확실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9A3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포병 기술의 정점이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K9 계열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K9A3를 통해 그 명성을 한층 확고히 다지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5년 5월 1일 인도 자주포 300대 수출 영상입니다. 먼저 인도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이 정말 독특합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두 핵 보유국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인도 육군은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해야 하고 국경선만 해도 엄청나게 깁니다. 특히 히말라야 고지대 같은 극단적인 지형이 많아서 일반적인 무기 체계로는 성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산지대에서도 출력 저하 없이 굴러가는가, 엔진이나 유압계통에 무리가 생기진 않는가 같은 요소가 자주포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K9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받은 데다 한국 자체가 계절 변화가 극심한 지형이라 개발 단계부터 혹독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이 점이 인도군 지휘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인도가 2017년경 첫 번째로 K9 바지라를 100문 정도 들여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인도의 병력 규모가 많고 파키스탄이나 중국 양쪽 국경선에 동시에 자주포를 배치하려면 100문 갖고는 택도 없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 2차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 오래 걸렸느냐면 인도가 중간에 자체 자주포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기술로 자주포를 만들겠다며 DRDO 주도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나 기대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검증된 K9을 더 들여오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럼 K9이 인도에서 왜 이렇게 극찬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도가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잘 버티는 게 제일 큽니다. 인도 육군이 실제로 해발 4,000m 안팎인 라다크 지역에서 다른 여러 새 자주포 시범 운용을 해봤는데 보통 그런 지형에선 공기가 희박하니 엔진 출력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9 바지라는 별 문제 없이 굴러다니고 사격까지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둘째, 인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잘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현지 공장을 세우고 인도 기업인 라르센 앤드 투브로 같은 회사와 손잡아 직접 부품을 생산하니 인도 정부 입장에선 원하는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갑니다. 실제로 계약 때보다 2차 계약 때 단가가 절반 정도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산화율과 현지 조립 덕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부담 없는 데다 자국의 기술 축적할 수 있다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니
굳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 PGH-2000 같은 자주포는 물론 훌륭하지만 가격이 훨씬 비싸고 서방제 기술 이전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제 2S19나 2S35 계열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국제 정세와 기술 지원 문제 등으로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 M109 업그레이드판도 언급되긴 하지만 이미 K9이 현지에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 굳이 다른 무기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K9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인식이 해외 군사 시장에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인도군처럼 전선이 여러 군데로 나뉘고 병력이 엄청난 곳에서는 무조건 대량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기를 100문씩 구매하려면 단가와 유지비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인도군은 신속 사격, 빠른 기동을 통해 포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K9은 분당 6발에서 8발을 퍼붓고 순식간에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대포병 레이더에 걸렸을 때 빠르게 회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포병전에서 한두 번의 포격 뒤 바로 기동하는 건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처음 K9을 도입할 때 인도 내부에선 최소 300문은 가야 한다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돌았습니다.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만 배치해도 대규모가 필요하고 중국과의 라인에도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배치하려면 수백 문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구매가 성사된 이후에도 3차 계약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인도군 자체에서도 한국산 자주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해 왔었습니다. 또 하나 인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DRDO가 어떻게든 자체 개발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지만 늘 인도의 손으로 만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의 방산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메이크 인 인디아란 슬로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K9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 생산을 허용해 주니까 인도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는 각각의 사정 때문에 기술 이전 조건이 엄격하거나 수출 규제가 심하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연하게 함께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했고 초도 물량 품질도 흠잡을 데 없었다고 하니 재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와 기술 이전을 생각했을 때 다음 계획까지 갖고 진행한 것인데요. 이렇게 인도가 K9에 열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중동이나 남미 같은 지역도 눈을 번쩍 뜨일 것이고 이미 카타르나 UAE가 자주포 교체 사업을 검토할 때 K9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남미도 예산이나 외교 문제만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인도만큼 극한 지형이 많은 나라에서 괜찮다면 우리도 구매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K9을 도입한 나라들이 힘을 모아 K9 유저 클럽을 운영하면서 부품 정비 개량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후속 지원이 더 원활해져서 다른 나라도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K9 이야기만 하면 그럼 미국이 M109나 자국산 차기 자주포 대신 K9을 쓸 가능성도 있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당장 미국이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인도처럼 대규모 전력 보유국도 이 무기를 재구매했다라는 사실은 무시 못할 홍보 효과가 됩니다.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도 이미 K9으로 재미를 받고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K9 파생형인 크랩으로도 협력했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K9이 전 세계에서 통하는 무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도가 K9을 추가로 사는 핵심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도 무리 없는 내구성. 둘째, 인도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모델. 셋째, 합리적인 단가와 유지 비용. 넷째, 빠른 발사 속도와 기동력을 통한 실전 대응력. 다섯째, 초도 물량 100문 운용으로 쌓인 충분한 신뢰. 거기에 인도 육군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100문 이상을 재도입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미 군 관련 전문가들은 3차, 4차 구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9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궁금합니다. 극지 열대고산 할 것 없이 다 검증받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니 다른 나라들도 계속 K9에 눈을 돌릴 듯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사막 환경 테스트만 성공한다면
정말 전 지구 어디서든 통한다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질 겁니다. 이걸 이미 인도가 먼저 증명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인도가 K2 전차나 FA-50 등 한국 무기를 더 가져갈 가능성은? 이라는 궁금증도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곧 T-72, T-90 전차를 대체해야 하고 공군도 경전투기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9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인도가 한국 다른 무기를 안 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한국 측도 확실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 전차와 전투기 같은 다른 분야에도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 모델을 적용할 수 있죠. 결국 인도가 K9 자주포를 선택한 건 단순히 싸고 성능 좋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현실, 국산화 욕구, 대규모 전력 확충, 안정적 운용 경험, 그리고 유연한 협상 태도까지 여러 요인이 종합된 결과입니다. 이번 2차 도입 소식이 나온 이상 인도가 이 무기를 최소 200에서 300문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K9은 군사시장에서 확실한 베스트셀러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인도군은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화력 플랫폼을 제대로 마련했다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히말라야에서도 잘 돌고 비용 대비 성능도 좋고 현지 생산으로 인도 방산까지 살리는 K9이야말로 인도가 오랫동안 찾아온 만능 자주포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이미 실제 운용으로 입증됐으니 추가 도입 결정이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K9이 얼마나 더 인도 전장에 확산될지, 그리고 다른 한국 무기가 뒤이어 어떤 성과를 낼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